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추로의 형사팀 총괄대표, 형사전문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처벌과 이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집이나 클럽 등에서 본의 아니게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되는 등의 사건처럼 우리 주변에서 성범죄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성범죄는 그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중한 잣대로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입니다. 따라서 의도한 가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실형과 같은 강력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인 초동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부가 최종적인 혐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 어떤 처벌이 선고될까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혹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부수적인 성범죄 보완 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그 처벌이 더욱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보완 처분에는 신상정보의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교육 이수, 보호관찰, 사회봉사, 취업 제한과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까지 다양한 방식의 불이익이 있고 이런 보완 처분은 성범죄 처벌과 별개로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벌금이나 징역보다 무서운 것이 보완 처분이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보완 처분입니다. 만약 공무원과 같이 법률상 신분이 부여되는 직장을 다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이나 보완 처분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 조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선고받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 찍힌 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크나큰 불이익을 받고 자유를 억압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강제추행이 이처럼 처벌 수위가 무거운 범죄라고 할지라도 초기부터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할 수만 있다면 무혐의는 물론이고 기소유예와 같은 최상의 선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잘 활용하셔서 최상의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자신에게 맞는 감형 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명백하게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오해 없이 잘 설명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를 활용해서 자신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성립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선처의 여지는 당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개별 사건마다 가지는 특성이 모두 다르고 선처에 필요한 양형 요소들도 모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에 자주 활용되는 양형 자료들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자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이 중요하겠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없고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수사기관에 어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기소유예 비율이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부터 전략을 잘 수립해서 대응한다면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꿈만 같은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 처분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가 제출되도록 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고 합의를 종용한다면 이는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겠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도 많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거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합의 의사를 묻기 전에 진심 어린 사과와 사죄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의 성립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혐의를 인정하였음에도 기소유예로 선처받지 못하고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주장하고 선처를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재판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합의가 대단히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에 노력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공탁
공탁함으로써 금전적인 배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렇게 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공탁금의 수령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공탁을 활용한다면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라는 사실만은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사 공탁 제도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과거와 달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공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비해 형사 공탁의 요건이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 공탁 제도를 꼭 활용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변호한 사건에서도 형사 공탁 제도를 잘 활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합의가 불발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형사 공탁 제도의 적절한 활용으로 가벼운 처벌로 선처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거절되었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겠고요. 형사 공탁 제도와 같은 방안들을 활용해서 선처를 이끌어내고 자신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자신에게 적절한 최선의 전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 기소유예를 비롯한 최대한의 선처를 희망한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전략을 모색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미츠로의 형사팀 총괄대표 형사전문 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